자, 제가 갑자기 어떤 책이 상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그래서 저 위에 구석에 그 까미전집에 이렇게 누워져 있는 책이었는데요. 조금밖에 못 읽었지만 나름대로 되게 아끼는 책인데, 중고 서점에 이제 그 중고 서점을 통해서 아마 당신 알라딘, 제가 지금은 예스24로 갈아탔는데 알라딘 중고 서점을 통해 가지고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에 개인 판매자 통해 갖고 샀던 것 같아요. 근데 기록이 없어서 얼마 주고 누구한테 샀는지는 없는데, 어쨌거나 이것을 산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뚜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레퍼런스를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이 책에 뚜르게네프 이름이 언급된다 해가지고 불이 나게 이제 사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그 부분만 읽었는데, 오늘도 딱 그 부분만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 책을 조금 더 봐야겠다는 이제 생각도 덧붙여 하게 됐죠. 그때는 이제 그걸로 끝이었지만, 자, 먼저 이제 제가 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책을 딱 펴면 첫 번째 이제 1장에 니체 형이상학의 5가지 주요 용어들에 대한 해설, 땡땡, 니힐리즘, 모든 가치들의 전환, 권력의 의지, 동일한 것의 영원 회귀, 그리고 초인, 이런 게 나옵니다. 영원 회귀, 초인, 권력의 의지, 이 세 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고요. 모든 가치들의 전환, 요거는 조금 이게 개념 뭔지 약간 생소한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또 하나가 니힐리즘인데요. 그리고 이제 A, 그 소항목에서 니힐리즘 개념과 유럽의 니힐리즘이란 의미에 있어서, 유럽의 니힐리즘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니힐리즘이 니체에게 갖는 의, 다시 이제 니힐리즘이 무엇이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니힐리즘이라는 보다 더 넓은 맥락에서 니체에게 이 니힐리즘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이제 짚어본다는 뜻인데요. 여기에 진짜 딱 첫 줄이 제가 그 논문에서 읽었던 이제 구절인 거예요. 니힐리즘이라는 말은 러시아의 문호 뚜르게네프에 의해서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뚜르게네프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아버지의 아들이라든가, 그건 이제 사상적인 그런 이제 좀 색채가 강한 소설이고요. 그래서 사실 러시아 문학과 사상을 논한다면은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소설이 아버지와 아들인데 제가 빼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잠시 안 들어왔던 거죠. 서정적 소설을 많이 쓴 이제 작가고, 우리 그 개화기에 일제강점기에 지식인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작가 중에 한 명인데, 요즘은 조금 이제 가라앉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이데거가 이제 강조하는 거는, 어쨌거나 이 말을 유럽에 유행시킨 게 믿을 수가 없는데, 그 저쪽에 저 야만의 나라 러시아의 한 작가가 쓴 용어가 이렇게 유럽에 많이 퍼졌다. 하지만 이게 틀린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뚜르게네프는 인생의 많은 부분을 유럽에서 이제 지냈고, 뭐 플로베르나 조르주 상드나 그 다음에 쇼팽, 그런 이제 또 조각가 로댕, 이런 식으로 당시 이제 유럽에 한다하는 작가나 예술가들하고 꽤 친분이 있었던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한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봤던 쇼팽의 푸른 노트인가 하는 그 소피 마르소가 조르주 상드 딸로 나와요. 조르주 상드는 누가 맡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 보면 이제 뚜르게네프도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 틀린 말은 아닐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니힐이라는 라틴어는 니히츠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없다는 뜻이잖아요. 뚜르게네프는 니힐리즘이라는 말을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존재자, 즉 직접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존재자만이 존재하며 그 이외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견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전통과 권위에 대한 어떤 부정, 반발, 항의, 이런 거를 이제 뜻하는 용어로 니힐리즘을 썼는데, 사실 이러한 세계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어떤 용어를 쓴다? 실증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덧붙이자면, 이게 이제 뚜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의 바자로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의사거든요. 그래서 유물론, 뚜르게네프가 자기식으로 이해한 유물론,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 숭배, 그런 거고요. 그걸 이제 조금 더 세련된 용어로 하자면은 실증주의, 세련되면서도 조금 더 안정적인 용어로 쓰자면 이제 실증주의인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장파울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요. 장파울은 1763에 1825. 그래서 이 사람이 낭만주의 이론서 보면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학인문이라는 책을 썼나 봐요. 여기서 이제 낭만주의 시를 시적 리얼리즘으로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이 말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는 도스옙스키가 뿌시킨 강연에 붙인 머리말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뿌시킨의
도스옙스키의 텍스트를 인용하는데요. 요게 이제 1880년에 쓴 건데요. 여기 보자. 뿌시킨 강연에 붙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1880년에 그 모스크바의 트벨스카야 거리에 지금 뭐 우리 같으면 광화문에다가 그 뭐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이나 유관순이 아니라 누구를 세워야 될까요? 그 작가 동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트벨스카야에다가 뿌시킨 동상을 세워요. 세우는데 이제 동상 개막을 할 때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스옙스키가 이제 연설을 한 겁니다. 뚜르게네프도 초대됐었고요. 둘이 같이 뭐 얼싸안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제 그 도스옙스키가 낭독을 해야 되니까 낭독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 원고가 일명 뿌시킨론이고요. 요게 도스옙스키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 그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가 남긴 활자화된 마지막 텍스트입니다. 왜냐면 죽었거든요. 이게 1880 5월 정도 되는데 도스옙스키는 다음에 1881년 1월 이때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앞을 모르고 사니까 이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스럽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저도 좋아하는 부분인데 뿌시킨의 의의를 이제 얘기하는 부분에서 뿌시킨이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점에서 처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문학적으로 되게 혁명적인 이제 인물인데요. 도스옙스키가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분열 있죠, 분열. 그거를 인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러시아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분열. 자, 그래서 그는 그 현상을 인식하고 우리 러시아의 이러한 부정적인 인간 유형, 항상 불안해하고 기존의 어떤 것에도 만족할 수 없으며 그의 향토의 그러니까 고향, 조국, 그 힘을 믿지 않는 인간, 러시아와 자기 자신, 이때 러시아와 자기 자신을 궁극적으로 부정하고 또 자기 동포에 대해서도 어떤 유대감도 갖지 않으려고 하고 또한 그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간, 이거를 이제 낭만적인 어떤 이런 반항아 이런 이제 인간들을 잘 그려냈다라고 하면서 알레코하고 오네긴을 얘기를 하는데, 오네긴은 예브게니 오네긴의 주인공이니까 뭐 다들 좀 알고, 알레코는 남방서사시 집시의 이제 주인공인데요. 자, 그렇게 되면 도스옙스키 얘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 대목 이렇게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제 나아가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뭔가를 찾아가야 되고 기존 질서에 반항해야 되고 뭐 좀 더 이제 정확한 어떤 개념을 찾아야 될 텐데요. 도스옙스키는 소설가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걸 뿌시킨이 제일 잘 묘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다시 보니까 하이데거가 뿌시킨에 대해서 도스옙스키에 대해서 강조하진 않았네요. 근데 뚜르게네프가 말만 던져놓고 사실 소설적으로 제대로 깊이 형상화하지 못한 니힐리즘을 보다 더 깊이 형상화한 러시아의 작가는 도스옙스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책은 니체입니다. 니체와 니힐리즘이라서요. 여기에 이어서 니체는 이렇게 돼요. 니체는 이 니힐리즘이란 말이 본질적으로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제 그 신은 죽었다라는 말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명제가 말하려는 것은 기독교의 신은 존재자와 인간의 본분에 대한 그의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라고. 존재자를 신의 동의어로 이해하면 안 되겠네요. 이건 X가 돼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이제 존재여야 되고 절대적인 가치여야 되는데 그러한 것으로서의 신은 죽었다 이제라는 것이고요. 쭉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여기서 기독교의 신이란 동시에 초감성적인 것 일반과 이에 대한 여러 해석들, 즉 존재자 전체 위에 내걸려지면서 존재자 전체에게 목적과 질서, 요컨대 의미를 부여하는 이상과 규범, 원칙과 규칙, 목표와 가치를 대표하는 명칭이다. 니힐리즘이란 초감성적인 것의 지배력이 쇠퇴하고 소멸함으로써 존재자 자체가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해가는 저 역사적, 존재자가 나구나. 그렇네요. 한편으로 초감성적인 것, 뭐 초지적인 것, 초도덕적인 것, 이런 어떤 신적인 존재가 힘을 잃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힘들어지는 거네요. 그래서 니힐리즘이란 기독교적인 신의 죽음이 서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백일화에 드러나게 되는 존재자 자체의 역사에도 우리 자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니체는 이제 이 니힐리즘을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니체는 그 니힐리즘을 완성한 철학자가 된다라는 것이
자, 앞으로 가가지고 여기 번역하신 박창국 번역자의 이제 해설을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요지구나라고 이제 제가 제 나름으로는 이제 정리가 되던데, 다시 정리하면은 니체는 이 니힐리즘을 서유럽 그 역사의 맥락에서 이렇게 쭉 훑어보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자기 나름으로는 그 니힐리즘을 이제 극복하려고 한 거죠. 이게 좋은 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딱 들었을 때 극복하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니체의 사상이야말로 이 니힐리즘의 형이상학적 완성을 보여준다라는 게 하이데거의 이제 뭡니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여기 제목이 보여주는 대로 있죠. 니체에 대한 책이에요. 니체를 알려면 이 책을 보면 되고, 도무지 니힐리즘이 뭐지? 이게 궁금하면 또 이 책을 보면 되고요. 저자를 보시면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을 알고 싶으면 또 이제 이 책을 보고, 적어도 존재의 무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거보다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역자가 이제 또 다른 네 번째 이제 이유, 이 책의 어떤 존재 근거를 얘기를 한 게, 최근 지성계에서 큰 파문을 일으킨 포스트 구조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을 둘러싼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불가결한 것이다. 이 책을 읽는 것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번역이 나온 게 1996년이니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학부 3학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진짜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구조주의 이런 것들이 무척이나 유행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 이제 그거를 조금 의식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지식인들의, 지적인 독자들의 좀 관심을 유도하려고 아마 이렇게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저처럼 2025년인데 이 책을 힘겹게 구해가지고 이제 읽었다가 다시 꺼내 드는 이제 이런 독자도 있습니다. 이런 걸 번역을 해줘서 참 고맙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런 거는 번역하기 되게 힘든 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하이데거 책 중에서는 조금 쉬운 것처럼 이제 여기 선생님도 반신반의하면서 약간 쓰고 있는데, 이게 강의록이네요. 보니까 이제 니체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강의했던 일종의 강의 노트인지라 반복도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지식이나 교양의 문제라면 여러분 유튜브에도 진짜 차고 넘친다고 말 맞다나 맞는데, 우리가 이제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끊임없는 반복과 학습이거든요. 알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나 혼자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옆에 또 다른 학우들이 얘기하는 거, 생각하는 거, 발제문 써오는 거, 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익히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 여러모로 유용한 책인데, 제가 요거밖에 지금 못 읽었지만 기회가 되면 읽으면 참 좋겠다 싶고, 이걸 이제 헌책을 샀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막 줄이 형광펜으로 그어져 있는데, 이것은 제가 그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예쁘게 잘 긋지를 못하고 좀 삐뚤삐뚤하게, 아마 손이 좀 소근육이 신경학적 어떤 뭐 아주 심각한 건 아니지만 그런 문제에서 소근육이 좀 약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제 줄을 반듯반듯하게 이제 그어놓은 흔적도 있고 해서 한편으로는 길잡이 삼아서 읽으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저의 처지와 관련해서 제가 이거를 맨 처음 읽을 때는 하이데거 지음 여기까지만 보고 니체와 니힐리즘만 보고 빨리 읽고 논문을 썼을 거예요. 그러고 이번에 다시 보면서 보니까 역자가 박창국이네요. 박창국은 서울대 철학과 교수인데 60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도 이름이 익숙한 분이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찾아보니까 독일 철학적으로 역서도 많고 저서도 많고 그렇던데, 여기 1996년 여기서는 36살인 거잖아요. 되게 이제 젊은 학자이고 천안에서라고 돼 있는데, 호서대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호서대에 교수로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을 냈으니까 또 다른 이제 연구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서울대로 갔겠죠. 굉장히 부럽고요. 그게 진짜 일단 지금 당장 제가 제일 부러운 건 일단 그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보통 서울대 교수가 되면은 되게 신기하게도 공부를 안 하기가 일순데, 혹은 하더라도 그만큼의 이제 능률이 서울대로 가기 전보다 능률이 잘 오르지 않는 거예요. 효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 말대로 책을 내도 옛날 같지 않고, 마치 작가들이 문창과 교수가 되면은 잘 쓰지 않고 쓰더라도 책으로 출간이 되더라도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이제 창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연구라는 것도 끊임없이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이제 드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고 요거 이제 30대에 번역하셨잖아요. 그 이후에도 니체, 뭐 쇼펜하우어 뭐 그런 것들로 저서들이 계속 나오고, 맨 위에 떠 있는 저서는 짜라투스트란이 이렇게 말했다의 역서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번역이 많이 돼 있는데 왜 자꾸 번역이 나오죠?
계속 번역해도 되는 책이니까, 계속 읽고 싶은 책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꺼내 올라다가 이제 아무래도 개강을 했으니까 다른 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기도 하고 간만에 꽃을 사봤는데, 자, 요것은 에콰도르에서 온 장미입니다. 새 종류다. 얘는 이름이 버터컵이라는데 질감이 엄청나게 이상해요. 꽃인데 꽃이 생화가 아니라 조화같이 생겼어요. 진짜 오랜만에 제가 지금 강사 생활 한번 세봤는데 22년 차, 그러니까 44학기예요. 계절학기 빼고 44학기째 저는 한 학기도 쉬지 않았는데 진짜 난생 처음으로 폐강위기에 처해져가지고 기념으로 사봤는데, 이것도 에콰도르 장미인데 장미가 생화 같지가 않아요. 네. 이거 무슨 뭐 벨벳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조화 같아가지고 또 이런 느낌으로 생화를, 이게 다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만드는 건데 우리가 개입해가지고. 얘는 심지어 에콰도르 장미인데 이름이 커피예요. 이건 되게 예뻐가지고 사진상으로 볼 때 되게 예뻐가지고 제가 이제 새송이를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우리가 어릴 때는 카스피아라고 불렸던 건데,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없는 형편에 한 번씩 기분 낼 때 이제 아빠한테 용돈을 받으면 뭐 시험 잘 봤거나 이러면 꽃을 샀었거든요. 정말 비쌌는데 그땐 꽃이.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선생님 그 이쪽 교무실에 책상에 갖다 놓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있었는데 그때는 이게 카스피아로 불렸는데 요즘은 미스티 블루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폐강될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제 개설됐으니까 그 강의와 연동하여 잠시 생각을 했고, 잠시 읽어봤고, 여러분과 공유를 해봤고, 그리고 꽃도 잠시 공유를 해봅니다. 이게 에콰도르에서 온 장미예요. 자, 책은 니체와 니힐리즘인데 아마 읽으실 일은 없겠죠. 근데 의외로 검색을 하면은 니체는 뭐 차고 넘치고요. 하이데거도 조금 있더라고요. 저희는 읽기만 하면 돼요. 네.